응급실이라고요? 어머니, 오빠가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위세척 준비해. 우리는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다. 내 아들 한기주. 없는 형편에 어렵게 의대에 진학해 성형외과 전문의까지 된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그런 아들과 3년 전 결혼한 며느리. 그런 아들이 왜 독약을 마셨을까? 한기주 원장님, 오늘까지 3천만 원 안 갚으면 병원 문 닫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들으며 나는 전율했다. 며느리 나주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나는 몰랐다.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며느리라고 믿었던 그녀가 대한민국 10대 재벌가의 막내딸이라는 사실을.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3년 전 명절 새벽부터 부엌에서 일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정성껏 깎았다. 마트에서 산 과일이었다. 백화점 과일은 너무 비쌌다. 하지만 정성은 똑같았다. 하나하나 정갈하게. 남편 한인석이 거실에서 차례상을 준비했다. 밥을 올리고 술잔을 놓고 향을 준비했다. 우리는 그렇게 명절을 준비했다.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해. 여보, 미주네는 몇 시에 온다고 했어? 1시라고 했어. 시계를 봤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 나는 다시 부엌으로 갔다. 과일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깎다가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딸 미주, 40이 넘었다. 결혼한 지도 벌써 15년. 사위 이종수는 장사를 한다고 했다. 무슨 장사인지는 잘 모른다. 그냥 돈은 잘 버는 것 같았다. 명절 때마다 비싼 차를 몰고 왔다. 딸은 금목걸이를 했다. 손가락에는 반지가 여러 개. 나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딸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어머니로서 바랄 게 뭐가 더 있겠나. 1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딸의 목소리. 나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다. 왔니? 안녕하세요. 사위도 인사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남편이 마지못해 말했다. 들어와. 우리는 거실로 갔다.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다. 과일, 나물, 전, 탕, 밥 모두 정성껏 준비한 것들. 딸이 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엄마, 이게 뭐예요? 마트 과일이잖아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정성껏 준비했는데 옆집은 백화점 과일 놓던데요. 사위 이종수가 거들었다. 아버님 경비 일하시는데 뭘 바라겠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나도 숨이 멎었다. 경비 일. 그게 뭐가 잘못됐나.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묵묵히 일했다. 남편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서방,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 사실을 말씀드린 건데요. 사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참았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다. 딸이니까, 사위니까, 가족이니까. 그때 며느리 주연이가 조용히 말했다. 형님, 어머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건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단호했다. 딸이 며느리를 쳐다봤다. 비웃는 얼굴. 옳게는 좋겠네요. 우리 동생의 살아서.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나는 며느리를 봤다. 항상 겸손하고 조용하고 효심이 깊은 며느리. 차례를 시작했다.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밥을 올렸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져 있었다. 딸은 절을 대충 했다. 사위는 허리가 아프다며 제대로 절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속이 쓰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례가 끝났다. 음식을 나눴다. 딸이 젓가락으로 전을 집어먹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엄마, 이거 너무 짜요. 그래?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던데? 아니, 너무 짜요. 못 먹겠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사위도 따라서 내려놓았다. 저도 좀 그렇네요.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딸이 일어났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벌써? 남편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가방을 들었다. 나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다. 조심해서 가고. 네. 딸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갔다. 사위도 인사 없이 따라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남편이 차례상을 보고 있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여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며느리가 조용히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고맙구나. 며느리는 늘겠다. 묵묵히 성실하게 시댁 식구들을 챙겼다. 나는 차례상을 치우며 생각했다. 딸은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을까? 어릴 때는 착했는데, 순했는데, 언제부터 돈만 보고 거칠에만 따지고 부모를 무시하게 됐을까? 남편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우리 딸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가슴이 아팠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다. 어머님 다 했어요. 고생했어. 며느리가 웃었다. 밝은 미소. 나는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다. 왜 딸은 저렇지 못할까? 왜 며느리만큼만 부모를 생각하지 못할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도 뒤척였다. 잠 안 와? 응, 나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딸 생각을 하며. 명절이 지났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팠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딸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딸은 딸이고 부모는 부모니까. 나는 그저 참을 수밖에. 2년이 지났다. 아들 기주가 병원을 개원한 지는 3년이 됐다. 강남역 인근 성형외과.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경영이 쉽지 않았다. 임대료가 너무 비쌌고 직원 월급도 있고 장비 유지비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사위 이종수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처남, 요즘 병원은 어때? 그럭저럭요, 매형. 힘들지? 내가 대출 좀 도와줄게. 아들이 망설였다. 나는 옆에서 듣고 있었다. 불안했다. 이자는 얼마나 되는데요? 처남이니까 월 3%만 받을게. 월 3%요? 응, 나쁘지 않지? 아들이 나를 봤다. 나도 남편을 봤다. 우리는 월 3%가 얼마나 높은 이자인지 몰랐다. 3금융권 고리대? 그게 뭔지도 몰랐다. 고맙습니다, 매형. 아들이 결국 받아들였다. 이어 사위가 빌려줬다. 월 3%, 한 달에 600만 원. 그렇게 2년이 또 지났다. 병원 경영난이 심해졌다. 환자는 늘지 않고 임대료는 계속 올랐고 이자는 밀렸다. 어느 날 사위 이종수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딸 미주도 함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처남, 이자 3개월치 밀렸어. 900만 원. 아들 기주가 고개를 숙였다. 매형, 이번 달만 기다려주세요. 뭐? 내가 2억을 빌려줬는데 이자도 제때 못 내? 사위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기주 힘든 거 자네도 알지 않는가? 아버님 계신 앞에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나? 사위가 나를 쳐다봤다. 차가운 눈빛. 장모님, 큰돈 빌려놓고 무슨 부모 대접을 바라세요? 숨이 막혔다. 뭐라고? 제가 은행도 아니고요. 가족이니까 도와준 건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없죠. 며느리 주연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주버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사위가 며느리를 노려봤다. 뭐? 어머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자, 딸 미주가 며느리 뺨을 때렸다. 순식간이었다. 며느리가 뺨을 감싸주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주야,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딸이 비웃었다. 올케가 버릇이 없어서 그래요. 시댁 어른한테 대들다니. 네가 며느리를 때려? 네가? 엄마도 참 올케가 먼저 아주버님한테 대들었잖아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뺨을 감싸준 채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내가 처음 보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딸 미주가 거들었다. 엄마, 우리 남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희생? 동생 도와준다고 우리 돈 2억이나 묶였잖아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은혜? 딸이 그 말을 했다. 사위가 다시 말했다. 이자라도 제때 내세요. 안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니? 채권 회수 들어갈 수밖에요. 딸 부부는 그렇게 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그 다음날 나는 은행에 갔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만 거절당했다. 담보가 부족합니다. 제발요, 꼭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빈손으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안 됐어? 응, 안 됐어. 다음날 남편이 말했다. 내가 퇴직금 좀 쓸게. 퇴직금? 남은 거 2천만 원 있어. 여보, 그건 아들 도와야지. 어떡해. 남편은 그렇게 퇴직금을 찾아서 사위에게 갖다 줬다. 2천만 원. 우리 평생 모은 돈. 마지막 남은 돈. 하지만 2천만 원은 이제 3개월치도 안 됐다. 며느리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차를 끓였다. 우리에게 건넸다. 어머님, 아버님 드세요. 며느리가 앉았다. 그리고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며느리를 봤다. 뺨에는 아직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딸이 때린 자국. 가슴이 아팠다. 며느리의 눈빛이 무언가 다른 것 같았다. 차갑고 단호하고 뭔가를 결심한 듯한 그런 눈빛. 하지만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다. 그대는 몰랐다. 며느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결심했는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어 월 3% 고리대, 채권 회수.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는 딸을 도우려다가 아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사위를 믿었다가 온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게 정말 가족이란 말인가? 이게 은혜란 말인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 3일 전 아들의 병원 앞.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다. 5명. 덩치가 컸다. 얼굴에는 흉터. 눈빛이 험악했다. 한기주, 오늘까지 3천만 원. 남자 하나가 소리쳤다. 환자들이 놀라 뒤돌아봤다. 여기가 그 병원이래. 빚쟁이 병원. 환자들이 수군거렸다. 그리고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했다. 진료 예약을 취소했다. 접수하던 사람도 나가고 대기실이 순식간에 텅 비었다. 아들 기주가 밖으로 나왔다. 제발요, 그만하세요. 돈 내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매일 온다. 돈 받을 때까지. 남자들은 병원 앞에 그대로 서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떠들며 환자들을 쫓아냈다. 오후였다. 사위 이종수가 나타났다. 딸 미주도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 처남, 이제 병원 넘겨. 내 이름으로.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매영. 뭐? 이러지 마세요. 환자들 다 도망가요. 그래서 그게 내 알바야? 이종수가 비웃었다. 기주가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매영, 제발요. 조금만 시간을. 내 돈 받을 때까지 매일 온다. 그때 남편이 달려왔다. 숨을 헐떡이며 병원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 서방, 이게 무슨 짓이야? 이종수가 남편을 쳐다봤다. 비웃으며, 아버님, 돈도 없으면서 자식 의사 만들어서 뭐해요? 내가 지금 제가 선심 써서 빌려준 건데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남편이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위였다. 딸 미주도 나섰다. 아빠, 우리 남편 말이 틀렸어요? 우리가 은인인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주야, 네가 우리 딸이잖아. 딸이 나를 쳐다봤다. 차갑게. 딸이면 뭐해요? 빚쟁이 부모 둔 게 창피해 죽겠어요. 숨이 막혔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빚쟁이 부모. 내 딸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 이종수가 서류를 꺼냈다. 각서.
처남 병원 명예이전 각서 써. 내가 베푼 은혜 생각해서 절반만 받아줄게. 매영. 가족이니까 봐주는 거야. 남이면 진작 고소했어. 사위가 펜을 내밀었다. 아들이 펜을 잡으려 했다. 안 돼. 내가 소리쳤다. 기주야, 안 돼. 그거 쓰면.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이종수가 나를 노려봤다. 아들이 각서를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매형, 이거 쓰면 정말 다 끝인가요? 그럼 이자도 안 받아줄게. 며느리 주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안 돼요. 주연아, 이거 쓰면 안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종수가 며느리를 노려봤다. 뭐? 아주버님, 이건 불법이에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까지 전부 녹음했어요. 딸 미주가 소리쳤다. 옳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 결심한 그런 눈빛. 사위 부부는 그렇게 나갔다.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하지만 각서는 받지 못했다. 밤 9시 나는 집에 있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무슨 일이니? 기주 오빠가.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달려갔다. 남편과 함께 택시를 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병원 응급실. 며느리가 울고 있었다. 어머님, 기주는 어디 있어? 아내 수술 중이에요. 수술? 며느리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약을 많이 먹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아들이 자살을 기도했다. 수술실 밖. 우리는 하염없이 기다렸다. 10분이 1시간 같고 2시간 같고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복도 저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 이종수, 미주. 나는 몸을 숨겼다. 화장실 모퉁이로. 귀를 기울였다. 차남 죽으면 병원 자동으로 내 거 아냐? 이종수의 목소리.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딸 미주가 대답했다. 그렇겠지? 그럼 됐네. 그래야 우리가 베푼 은혜라도 보상받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귀를 의심했다. 내 딸이, 내가 낳은 딸이 지금 동생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냥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며느리가 달려갔다. 네, 생명은 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울었다. 나도 달려갔다. 남편도. 아들이 살았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다.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가 베푼 은혜라도 보상받지. 며느리가 나를 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순한 눈빛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호하고 무언가 결심한 그런 눈빛.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이제 제가 해결할게요. 뭐?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그날 밤 아들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복도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며느리를 봤다. 그리고 딸을 생각했다. 내가 낳은 딸, 동생의 죽음을 바란 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게 정말 내 딸인가? 이게 가족인가?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고 있었다. 아들이 병실로 옮겨졌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이 없었다. 그냥 천장만 바라봤다. 며느리가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복도로 나왔다. 남편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기주는 깨어났어. 다행이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병실에서 나왔다. 혼자. 복도 끝으로 걸어가 창가에 섰다. 밖을 바라봤다. 나는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주연아, 내 어머님, 괜찮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만 봤다.
한참 후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순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주연아,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내 친정도. 며느리가 나를 돌아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제 친정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며느리의 눈빛, 3년간 보지 못했던 강함, 차가움. 다음날 며느리가 병원을 나섰다. 혼자. 어디 가니? 잠깐 볼 일이 있어요, 어머님. 금방 올게요. 나는 불안했다. 며느리가 무엇을 하려는 걸까? 어떻게 해결한다는 걸까? 며느리를 따라 나갔다. 멀찍이 들키지 않게. 며느리는 택시를 탔다. 나도 택시를 탔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강남. 큰 빌딩 앞에서 며느리가 내렸다.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근처 카페로 갔다. 입구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시켰다. 창밖을 보며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나왔다. 서류 봉투를 들고. 표정이 단단했다. 며느리는 다시 택시를 탔다. 나도 따라갔다. 이번에는 더 멀리 갔다. 한남동 고급 주택가. 거대한 저택들이 늘어선 곳. 택시가 멈췄다. 며느리가 한 저택 앞에서 내렸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세웠다. 숨어서 봤다. 저택은 어마어마했다. 담장만 해도 몇 미터. 정원이 보였다. 분수가 있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었다. 경비가 며느리를 봤다.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아가씨, 회장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연스럽게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현관문이 열렸다. 집사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다. 정장 차림. 아가씨 안으로 드시죠. 네.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아가씨, 회장님? 이 집의 주인이 우리 며느리였다. 3년간 며느리는 시댁에서 조용히 검소하게 살았다. 하지만 며느리의 친정은 이런 집이었다. 회장님, 저택, 경비, 집사. 며느리는 왜 이걸 숨겼을까? 왜 3년간 친정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나는 택시에 다시 탔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머릿속이 복잡했다. 병원에 돌아왔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 응, 산책. 나는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다. 방금 본 것을. 며느리의 비밀을. 저녁. 며느리가 돌아왔다.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어디 갔었니? 볼일 좀 봤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차분하고 조용하고 겸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며느리가 누구인지, 어떤 집안 사람인지.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며느리의 비밀, 그 거대한 저택. 회장님, 아가씨, 며느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결한다는 걸까? 그리고 왜 3년간 이 모든 걸 숨겼을까? 며느리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습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며느리가 내가 본 것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비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며느리의 정체를, 며느리의 모든 것을. 며느리는 사위 부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이 한 짓에 대해, 그들이 뱉은 말에 대해 나는 기다렸다. 며느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무엇을 할지.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을. 며느리의 정체가 자꾸 신경 쓰였다. 한남동 저택. 회장님, 아가씨.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새 잠을 설쳤다. 며느리는 누구인가? 왜 3년간 숨겼는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아침이 왔다. 며느리가 또 병원에 간다며 나갔다. 잠깐 볼일 보고 올게, 어머님. 응,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기다렸다가 따라 나섰다.
이번에는 고급 세단이 왔다. 검은색 벤츠, 번호판도 특별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며느리가 차에 탔다.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나는 택시를 잡았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사가 운전대를 잡았다. 강남으로 향했다. 고급 카페 밀집 지역. 한 카페 앞에 차가 섰다. 나는 카페 건너편에 몸을 숨겼다. 며느리가 차에서 내리기 직전 고개를 돌려 내 쪽을 정확히 바라봤다. 눈이 마주쳤다. 들켰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전화기를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입모양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양 부장님, 누구에게 전화하는 걸까? 나는 숨을 죽였다. 5분 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내게 다가왔다. 정경희 여사님이시죠? 나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저는 나성그룹 회장님 비서실 양지연 부장입니다. 명함을 건넸다. 금박으로 새겨진 나성그룹 로고. 손에 쥐어진 명함이 무거웠다. 아가씨께서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가씨? 네, 나주한 아가씨 말입니다. 회장님의 막내따님이십니다. 숨이 막혔다. 회장님의 막내딸. 재벌. 나성그룹.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양지연 부장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가씨께서는 평범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약속하셨습니다. 결혼 후 집안 도움을 일절 받지 않기로. 그래서 그동안 저희도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명령이셨으니까요. 그렇구나. 며느리가 전혀 친정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 검소하게 살았던 이유, 모두 약속 때문이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양지연 부장이 말했다. 사위분의 생명이 위협받았으니까요. 아가씨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지키려 한다. 양지연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사님, 이 얘기 아무한테도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누설하게 되면 아드님의 안전을 포기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무슨 뜻이에요? 아가씨께서 지금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계획? 이종수 씨와 한미주 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계획입니다. 제거.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다. 만약 여사님께서 이 사실을 누설하시면 양지연 부장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종수 씨 측에서 아드님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떨렸다. 아들, 내 아들. 나머지는 아가씨께서 직접 말씀드리실 겁니다. 양지연 부장은 정중히 고개 숙이고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을.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근처 벤치에 앉았다. 아드님의 안전, 그게 무슨 의미인가? 며느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조폭, 제거, 위험.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며느리의 정체, 재벌 회장 막내딸, 나성그룹, 경고, 아들의 안전. 집에 도착했다. 현관 앞에 이종수와 미주가 서 있었다. 또 왔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2번이나 떨어뜨렸다. 이종수가 웃으며 말했다. 장모님, 처남 깨어났다면서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병원 명의 이전 각서 받으러 가야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미주가 거들었다. 엄마, 입원비 3천만 원 어떡할 거예요? 3천만 원? 응급실비, 수술비, 입원비 다 합치면 3천만 원이에요. 나는 떨렸다. 며느리한테 말하면. 하지만 양지연 부장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발설하면 아드님 안전을 포기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목소리가 떨렸다. 이종수가 차갑게 웃었다. 그럼 병원을 팔아야죠. 어차피 처남은 다시 못합니다. 뭐라고? 자살 시도한 의사. 누가 믿고 수술 받겠어요? 미주가 소리쳤다.
엄마가 가난해서 동생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미주야, 뭐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하면서 무슨 부모예요. 나는 참다 못해 소리쳤다. 미주야, 네가 우리 딸 맞아? 딸은 무슨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종수가 한 발 더 나갔다. 장모님 이 집도 전세인데 전세금이라도 빼서 병원비 내세요. 전세금? 네, 2억 있잖아요. 그거라도 내세요. 전세금까지. 우리가 살 집까지 빼앗으려 한다. 우리를 길바닥에 내쫓으려 한다. 나는 며느리 생각이 났다. 재벌 회장 막내딸. 돈이 있다. 힘이 있다. 말하면 해결될 것이다. 당장. 지금.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의 안전, 조폭, 위험. 그 말들이 나를 짓눌렀다. 미주야,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그만하자.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우리 돈 받을 거예요. 이종수가 말했다. 내일까지 답 주세요. 병원 명의 이전 각서 아니면 전세금. 내일까지? 네,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법적 조치? 천암 병원 가압류 신청할 겁니다. 그럼 완전히 끝이에요. 딸 부부는 그렇게 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나는 주저앉았다. 바닥에 무릎이 꺾였다. 며느리는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사위 부부의 악행을, 우리 가족의 고통을, 그리고 며느리는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다. 아무에게도. 남편이 퇴근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나는 말할 수 없었다. 양지연 부장의 경고, 며느리의 계획, 모두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응. 하지만 남편은 알았다. 애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래도 묻지 않았다. 그냥 내 손을 잡아줬다. 밤이 깊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의 정체, 양지연 부장의 경고, 딸 부부의 협박, 전세금, 병원,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만이 이 모든 걸 풀 수 있었다. 아들의 안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며느리가 곧 움직일 것이다. 나는 그저 기다렸다. 며느리의 다음 움직임을 믿고 기다렸다. 병실문이 열렸다. 이종수가 들어왔다. 뒤에 조폭으로 보이는 떡대 3명을 데리고 팔과 목에 문신이 있고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다. 딸 미주도 함께 왔다. 비웃는 얼굴, 입술엔 새빨간 립스틱, 손에는 명품 가방. 이종수가 침대에 놓은 기주를 내려다봤다. 차남, 몸은 좀 어때? 기주가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돌렸다. 이종수가 비웃었다. 그러게 돈도 없는 집구석 아들놈 주제에 월급쟁이나 할 것이지. 무슨 강남 한복판의 성형외과야. 매형, 주제를 알았어야지. 미주가 옆에서 킥킥거렸다. 진짜 꼴 좋다. 나는 숨이 막혔다. 내 딸이, 내가 낳은 딸이 동생한테 저런 말을. 남편이 주먹을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위였다. 딸의 남편이었다. 이종수가 계속 말했다. 병원도 망했고 빚은 5억. 어떻게 갚을 거야? 매형 조금만. 조금만? 3년을 기다렸어. 조금만이 뭐야? 조폭 하나가 기주에게 다가갔다. 위협적으로. 야, 이 새끼. 형님 말씀하시는데 똑바로 안 들어? 그때 병실문이 다시 열렸다. 며느리 주연이 들어왔다. 뒤에 정장 입은 남자들 5명. 모두 흰 와이셔츠에 검은 정장.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하고 있었다. 나주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러게요. 이종수가 고개 돌렸다. 뭐? 나주연이 이종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성매매 알선이나 하는 고리대금업자 영감탱이가 못하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정적. 병실이 조용해졌다. 이종수의 얼굴이 굳었다. 주제도 모르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얼음처럼. 미주가 벌떡 일어났다. 손을 들어 며느리를 때리려 했다. 인연이
그 순간 정장 남자 한 명이 미주의 손목을 낚아챘다. 순식간이었다. 미주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뭐야 이거? 안 놔? 정장 남자는 무표정으로 손목을 더 세게 잡았다. 미주가 비명을 질렀다. 아야 아파. 이종수가 웃었다. 여유롭게. 저남대. 착하고 예쁘고 다 좋은데 남자 보는 눈이 없네요. 분위기 파악하는 머리도 없고. 이종수가 조폭들을 돌아봤다. 애들아, 처남댁 좀 밖으로 모셔드려. 조폭 3명이 나주연에게 다가왔다. 천천히, 위협적으로. 나주연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차분하게. 뒤에 있던 정장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동필아. 조폭들이 움찔했다. 걸음을 멈췄다. 니네 애들 여기서 뭐하냐? 회장님 막내 사위분 입원해 계시는 병실에서? 조폭들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곧 두목의 휴대폰이 울렸다. 띠리리링. 두목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예, 알겠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조폭 두목의 허리 굽혔다. 90도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쩔쩔매며 도망갔다. 부하들도 따라서 뛰어나갔다. 이종수가 비명을 질렀다. 야, 어디가? 손을 뻗었다. 하지만 조폭들은 뒤도 안 돌아봤다. 병실 문이 쾅 닫혔다. 미주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됐는지 소리쳤다. 누가 회장님 막내 사위라고? 이게 어디서 되도 않는 거짓말을. 뒤에 있던 정장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서류 뭉치를 꺼냈다. 두꺼운 파일? 이종수 씨 대단한 분이시더군요. 뭐? 첫째, 불법 고금리. 법정 최고 이자율 20%. 당신은 연 36%. 이종수의 얼굴이 굳었다. 둘째, 불법 추심. 병원 앞 사채업자 동원 CCTV 전부 확보했습니다. 셋째, 조직폭력배 연계, 채권 회수 대행 명목, 통화 녹음 전부 있습니다. 이종수가 식은땀을 흘렸다. 이마에, 목에. 넷째, 비밀 룸살롱 경영, 강남 뒷골목 클럽 로얄. 당신이 실소유주죠? 법무팀장이 잠시 멈췄다. 서류를 넘겼다. 다섯째, 미성년자 고용 및 성매매 알선. 나는 경악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도 얼굴이 새하얘졌다. 법무팀장이 말했다. 19살, 17살 여학생들을 클럽에 고용했습니다. 성매매 알선도 했고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이종수가 발악했다.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법무팀장이 USB를 꺼냈다. 피해자 진술서 3건, 클럽 CCTV 확보, 금융거래 내역 전부 있습니다. 여섯째, 탈세 15억 원. 일곱째, 경찰 뇌물, 노고 있습니다. 그때 경찰이 병실로 들어왔다. 제복을 입은 경찰 4명, 수갑을 들고. 경찰이 이종수에게 수갑을 채웠다. 찰칵. 이종수 씨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불법 고금리 대출, 공갈, 조직폭력 연계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종수가 무릎 꿇었다. 손을 모았다. 장인어른, 장모님 살려주세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발버둥 쳤다. 제가 가족이잖아요. 제발요. 장모님, 저 이러면 안 돼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다. 이서방, 장인 장모한테 그렇게 입을 놀리는데 무슨 사위 대접을 바라나? 이종수가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복도로. 비명을 지르며. 미주가 비명을 질렀다. 뭐 하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당장 풀어줘. 미주가 며느리를 노려봤다. 저 여우 같은 년이 어디서 쇼를 하고 있어. 미주가 며느리에게 달려들었다. 손톱을 세우고 짜. 나주연이 미주의 뺨을 제대로 때렸다. 손바닥이 뺨에 닿는 소리. 미주가 휘청거리다 바닥에 넘어졌다. 나주연이 차갑게 말했다. 한미주 씨, 당신도 만만치 않던데요. 입 아프니까 본인이 무슨 잘못했는지는 경찰서에서 직접 들으세요. 경찰이 미주를 일으켜 세웠다. 한미주 씨, 같이 가시죠. 미주가 며느리를 보며 소리쳤다.
뭐야 저게? 너 이리 안 와? 미주가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며 나는 눈물을 흘리며 외면했다. 고개를 돌렸다. 내 딸을 볼 수 없었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며느리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어머님, 주연아, 이제 괜찮으세요? 나는 며느리를 안았다. 울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리내어 울었다. 며느리가 나를 토닥였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미안해, 주연아. 우리가 너한테?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가족인데요. 남편이 며느리에게 말했다. 주연아, 고맙다. 아버님, 당연한 일했어요. 가족. 며느리가 그 말을 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기주가 퇴원하고 며칠 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다. 네, 양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우리에게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저녁 저희 친정에서 식사하자고 하세요. 친정에서? 네, 오빠도 같이 오라고 하시네요. 6시에 사람이 올 거예요. 6시. 검은색 벤츠가 우리 집 앞에 도착했다. 우리는 며느리 기주와 함께 차에 탔다. 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줬다. 한남동까지는 1시간 가까이 걸렸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바뀌었다. 점점 고급스러워졌다. 차가 저택 앞에 섰다. 거대한 저택, 담장만 해도 3m는 되어 보였다. 대문이 열리고 집사가 우리를 안내했다. 어서 오십시오. 현관을 지나 넓은 복도를 걸었다. 벽에는 그림들, 바닥은 대리석, 천장에는 샹들리에. 드라마에서나 보던 집이었다. 넓은 식당, 긴 테이블. 이쪽으로 앉으시죠. 웃고 있었지만 긴장한 얼굴이었다. 회장 나윤호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근엄한 얼굴, 회색 양복. 옆에는 사모가 앉아 있었다. 우아한 한복 차림. 앉으세요. 회장이 말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식사가 시작됐다. 한식 정찬, 갈비찜, 전복, 생선구이, 나물, 모두 정성껏 차려진 음식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회장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냥 묵묵히 식사만 했다. 사모도 조용했다. 며느리도 긴장한 얼굴. 한참 후 회장 나윤호가 근엄하게 입을 열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게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남편도 긴장한 얼굴. 아들 기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 조건이 깨졌으니. 회장이 말을 멈췄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다. 시계 소리만 뚝딱거렸다. 그때 회장 사모가 남편을 제지했다. 여보,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 기억나세요? 사모가 아들 기주를 바라봤다. 따뜻한 눈빛. 맞아요. 제가 피부암 같다고 의뢰서 써줬던 그 병원, 그 의사예요. 저런 유능한 사람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망가지는 건 아까워요. 회장이 턱을 쓸어내렸다. 생각에 잠긴 얼굴. 며느리 주연이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빠, 제가 한 약속이지만 저 그래도 이 남자 포기 못해요. 주연이가 남편 기주를 바라봤다. 사랑스러운 눈빛. 보세요. 어딜 봐서 강남 성형외과 원장처럼 생겼어요. 착하고 수더분하고 능력도 있고. 기주가 며느리를 봤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주연이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남편 덕분에 엄마 암 조기 발견해서 지금 완치됐으니까 이걸로 비긴셈 치면 안 돼요? 회장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아빠. 주연이가 환하게 웃었다. 나는 눈물이 났다.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회장이 우리를 보며 말했다. 병원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빚도 제가 처리하고요. 남편이 황급히 말했다. 아니, 회장님, 그건 제 사위 병원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장이 웃었다. 처음으로
따뜻하게 주름진 눈가가 부드러워졌다. 앞으로는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나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주연아, 저희 진짜 가족이잖아요. 나는 며느리를 안았다. 울었다. 고마웠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우리 집에 보내주신 게. 회장 사모가 말했다. 주연아, 내 엄마 잘했어. 내가 선택한 사람 엄마도 믿는다. 고마워요, 엄마. 식사가 끝났다. 회장이 일어났다. 서재로 가시죠. 남편과 아들이 따라갔다. 나는 며느리 사모와 함께 거실로 갔다. 사모가 차를 내왔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돈께서 고생 많으셨죠? 아니에요. 주연이가 잘해줘서. 사모가 웃었다. 주연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걱정 많이 했거든요. 우리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도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둘 다 웃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과 아들이 서재에서 나왔다. 얼굴이 밝았다. 여보, 회장님이 병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신대. 정말요? 응, 빚도 다 정리하시고. 난 또 눈물이 났다. 고마웠다. 너무 고마웠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가벼웠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남편이 말했다. 여보, 응, 우리 복 받았어. 그러게, 주연이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복을 받았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게 됐다. 2개월 후 법원 판결이 났다. 이종수 징역 7년, 재산 환수, 한미주, 집행유예 2년, 공범 혐의.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만 갔다. 며느리가 돌아와서 말했다. 판결 났어요. 이종수는 5년, 형님은 집행유예 2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이 아니었다. 아들 기주의 빚은 전액 탕감됐다. 병원도 정상 운영하고 있었다. 회장이 도와줬다. 조용히 며느리 이름으로. 어느 날 저녁 며느리 주연이가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속여서. 뭐가? 제 정체요. 친정에 대한 얘기. 나는 웃었다. 아니야, 내가 진짜 우리 며느리인 게 더 중요해.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자. 네가 원했던 대로. 며느리가 웃었다. 밝게. 3년 전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처럼.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며느리는 3년간 평범한 며느리였다. 시댁을 섬기고 남편을 돌보고 부모를 존경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가장 강한 딸이 되어주었다. 딸 미주는 겉은 화려했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다. 돈만 보고 부모를 무시하고 동생의 죽음까지 바랐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주연아. 남편이 옆에서 웃었다. 우리 복 받았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 며느리가 차린 밥상. 아들 기주가 말했다. 아버지, 엄마, 응?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렇게까지 세상 물정을 몰랐다니.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며느리가 말했다. 오빠, 우리 힘내자. 고마워, 주연아. 우리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밤이 깊었다. 며느리와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나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보, 응, 우리 정말 복 받았어. 그러게.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을 거야. 응, 괜찮을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생각했다. 딸 미주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올까? 하지만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 주연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다. 진짜 딸처럼. 아니, 진짜 딸보다 더. 나는 며느리가 고마웠다. 그리고 자랑스러웠다.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 시작할 것이다. 평범하지만 따뜻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